안녕하세요. 문제호의 사과 책방 진행자 문제호입니다. 세 번째로 방송을 하게 될 책의 이름은 플로팅 시티입니다. 저자의 이름은 수디르 벤데카시고요. 저자의 소개를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저자 수디르는 플로팅 시티를 출판하기 위해 뉴욕시티에서 1997년에서 2007년까지의 관찰 일지를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플로팅 시티를 출판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저자 수디르 벤카테시입니다. 방송 순서로는 책 핵심 내용 요약을 워드 기준으로 약 10페이지, 그리고 읽고 난 다음 소감을 약 2페이지가량 할 예정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상과 현대 미술의 만남. 저자는 우선 뉴욕에 도착한 첫 5년간은 뉴욕의 지하경제, 곧 수입 은닉 및 위법을 하며 여러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돈을 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둠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볼 수 있는 캐릭터로는 샤인이란 캐릭터가 있습니다. 샤인은 저자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할렘의 잘나가는 마약상이었으나 마약업체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미드타운, 월스트리트,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시장을 뚫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샤인을 따라 매춘부, 포주, 마담이란 여자 포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인 영화 감독, 불법 이민 브로커, 거래에서 커미션을 취하는 브로커들을 만났습니다. 저자는 마약상을 여럿 알지만 샤인처럼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샤인은 꿈을 쫓아 산처럼 쌓인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미국의 야망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샤인은 돈 많고 그의 신규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미술관에 잘 드나든다는 점을 착안해서 미술관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출신의 성매매 브로커, 하버드, 예일을 갓 졸업하고 부모의 자선재단을 물려받던 젊은 부유층 뉴요커들 엘리트 모임에서 저자는 아날리스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날리스는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학부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아날리스는 상류층 사교계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고상하게 자선활동하며 살라는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 부모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 부모는 아날리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당했어요. 아날리스는 상속권 박탈되는 게 아닌가 수디르에게 두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날리스가 마담미를 미리 계약하거나 야망을 품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날리스 친구들이 너무 무능하게 굴어서 나서준 것 뿐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아날리스 친구 브리트니가 남자들에게 호텔 숙박비를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거나 타운카 렌트비, 저녁 식사, 공짜 코케인을 대준 것 말이죠. 아날리스가 도와주면서 친구들 수입이 당장 2배로 늘려주었다고 하네요. 여느 분야에서처럼 조직 관리 기술로 일정을 조정하고 돈을 받아주는 일이라 알고 보면 단순한 업무죠. 아날리스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관리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친구들을 도와준다고 정당화합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이동하고 변화하는 삶이라는 새로운 주제. 샤인과 아날리스는 저자에게 똑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고정되고 변함 없는 삶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이동하고 변화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눈을 돌리라고 말이죠. 뉴욕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이것이 뉴욕 사람들을 정의하는 사실이고 이들의 진정한 공동체는 이들이 맺은 관계의 총합, 곧 뉴욕의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형성한 수많은 사회적 유대였습니다. 저자는 가장 진실하고 완벽한 형태의 기업가 정신, 말하자면 물질적 이익과 개인의 변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태도를 보았어요. 뉴욕의 지하 경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계를 뛰어넘는 우연한 만남으로 샤인과 아날리스 같은 사람들에게 돈과 지위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의미망이라고 부른 네트워크 개념에 무게를 두는 사회학을 채택했습니다. 저자가 샤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경로는 중서부 마약 무대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마이클 클락이라고
시카고 마약상 연구를 했을 때 알았던 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샤이는 130kg 거구의 흑인으로 저자가 처음 봤을 때는 조용하고 신중한 분위기를 풍기는 평범한 우편 배달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뉴욕 지하 경제를 어떻게 연구해야지? 저자는 연구비를 받아 할렘의 역사와 문화를 습득했고 현대적인 시장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거리의 노점상, 자동차 절도범, 악덕 사채업자에게도 나누고 싶은 옛날 이야기거리 같은 것을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하여 할렘에서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버는 수입은 합법적으로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인 최저임금 직종에서 버는 수입은 되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들은 항상 법을 두려워하고 은행에 저축도 못해서 오로지 현금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 경찰서 출입을 두려워해서 거리폭력 그리고 가정폭력에 자주 노출되었다고 하네요. 고급 주택화 추세로 뉴욕은 극명하게 대립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도시계획 연구자 사스키아 사세는 새로운 뉴욕으로 흘러드는 고소득 전문가의 90%가 백인으로 이들의 사치스러운 소비와 서비스 수요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었고 주로 멀리서 출퇴근하는 소수 인종의 산업을 지탱했어요. 뉴욕은 분열된 도시로 변해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파편화되기 시작했지요. 뉴욕과 런던에는 각각 800만 명이 살고 도쿄에는 1300만 명이 살지만 금융과 부동산, 예술과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회 통념에서는 뉴욕이라는 훌륭한 요리가 주류 경제로만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저자가 할렘에서 목격한 지하 경제의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저자는 시카고에서 마약 갱단과 현지 주민이 협력하면서 보이지 않는 실이 지역 사회의 깊은 곳까지 연결되는 현상을 관찰했고 이번에는 뉴욕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주 제목은 사라진 길거리의 매춘부들. 도시 정책과 인터넷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고 미드타운은 맨해튼 중심을 일컫습니다. 미드타운으로 새로 유입되는 젠트리파이어는 도심의 고급화를 이끄는 중상류 계급을 칭합니다. 젠트리파이어와 관광객들을 보호하려는 요구로 매춘부들이 점진적으로 길거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9번가의 포르노 비디오 샵. 여기에서 저자는 히스패닉 매춘부 안젤라와 만준이라는 남아시아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젤라는 30대 중반이지만 실제 모습은 실제 나이보다는 10살은 더 들어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자가 말하기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자가 처음 만난 날 밤부터 성매매 여성이란 것을 스스럼없이 밝히는 것도 그렇고 야망이 있고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용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드타운이 더러운 동네에서 중심지로 변모하듯이 안젤라는 거리의 매춘부 생활을 청산하고 그나마 나은 에스코트 서비스로 옮겨가고 싶어 했어요. 안젤라와 그녀의 친구는 이 가게 안쪽 방을 빌려서 사적인 용무를 받고 만주는 부수입을 챙겼어요. 샤이는 안젤라 친구들과 그들이 상대하는 손님들에게 필요한 만큼 마약을 공급했습니다. 안젤라는 모두를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고급 주택화가 확장되면서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주민들이 여자를 사려고 어슬렁거리던 남자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새로운 의미로 중요해졌죠. 만준의 가게는 소통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여기서 정보를 나누고 최근 소식도 들었습니다. 경찰은 만준에게 여자가 폭행당하고 호텔에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복지사를 보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과거에 매춘부와 사회복지사가 길바닥에서 만나던 시절보다는 훨씬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이 의사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수입을 올리려고 만준의 가게로 찾아와 보험이 없는 불법 체류 노동자를 진찰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소규모 벤처 사업을 시작하고 여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할 남자를 만났습니다. 거래가 거래를 낳았고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저자를 위험 소지가 없는 인도인으로 봐서 그들의 거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뉴욕은 워낙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곳이라 불안 수준이 높습니다. 만준이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들인 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드타운의 성매매 사업이 무너지면서 안젤라와 그녀 친구들에게 들어오던 수익도 덩달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블록 안에 만준의 가게와 같은 포르노 가게가 9군데였습니다. 어떤 가게는 성인 DVD뿐만 아니라 음악 CD 영화를 팔았고, 어떤 집은 성인 비디오 진열대 뒤에서 핍쇼를 제공하고 여자 댄서 라이브 쇼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게는 대부분 불법이라 갈수록 위험 부담이 커졌어요. 줄리아니 시장이 삶의 질 운동을 벌이면서 만준의 가게와 같은 성인 오락시설까지 모든 소란 행위를 엄중히 단속했다고 합니다. 일부 포르노샵은 퀸즈와 브롱스 같은 부둣가 산업지구로 옮겨갔다고 하네요. 다음 소주제로는 성매매를 둘러싼 어떤 사회 연결망입니다. 섹스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성적 결합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결했어요. 서아프리카 남자들은 클럽 입구에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의 아내는 성매매 여성 아이들을 돌봤고,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비디오 가게나 클럽에서 청소부나 자벽부로 일했습니다. 저자가 인터뷰했던 성매매 종사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서 섹스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어요. 현대 도시의 성노동자에게는 공동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자는 안젤라 친구들의 금전 거래를 알아보며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경계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얼마 벌고 돈을 어디 저축하고 돈 세탁을 어디서 하고 신용카드를 쓰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탕으로 만준의 가게에서 시작해 스트립 클럽과 핍쇼, 술집과 호텔과 개인 병원까지 놀라울 만큼 정교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마약을 사려고 성매매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사람을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이 저자는 들었다고 하네요. 저도 한 3번 정도 정복해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합법적인 직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이 타임스퀘어 주변 정화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중 누구도 성매매라는 경제 동인을 빠뜨리면 경제를 지탱하던 수많은 사람이 생계를 위협받을 거라는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합법 경제로 끌어내면 된다는 낙관적인 생각은 사실 청교도적 위선에 불과했죠. 뭐 한국으로 따지면 유교적인 위선에 불과하겠죠. 이들에게는 범죄가 바로 정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만준이 $1,600 정도 강도당했어요. 그의 가족 미래를 약속하는 돈이라서 만준은 꿈을 줄이거나 지하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준의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6개월간 원인 모를 고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 진찰을 받아볼 형편이 안 돼서 원인을 몰랐어요. 강도가 들고 월급이 깎인 뒤 만준이 하루 다르게 불안해 보인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만준이 사라졌어요. 다시 강도가 들어서 만준이 누군가에게 마약을 팔게 해주었고, 강도가 마약을 찾으러 와서 만준은 두들겨 맞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하세계에는 진짜 폭력이 있고 지하세계의 어떤 갈등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지상에서처럼 경찰서 가서 문제 해결하고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대신 만준은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말하길 만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태도나 방법이 환경을 바꿀 수도 있었고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관계자도 가난한 유색인종 이민자 만준에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소딜의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에서는 가난한 이민자도 계급의 사다리를 올라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
무한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는 관점이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뉴욕은 승자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혜택을 보장하지만 패자에게는 파국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무자비한 계급 도시로 보는 관점입니다. 뉴욕은 기회를 주지만 약속해주지 않아요. 세계화의 한 형태이죠. 다음 소주제로는 마약상의 기업 정신입니다. 마약 시장이 기울어가면서 샤이는 여러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합니다. 브롱스에서 불법 카센터, 훔친 자동차를 분해해서 부품을 비싼 값에 되파는 불법 장사를 하는 불법 카센터도 차리고 노점상 2명을 데리고 손수레로 치킨 파는 장사 등등 3달간은 포주로 성공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벤처 비즈니스는 바로 분말, 파우더 코카인 비즈니스였습니다.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크랙과는 달리 파우더 코카인은 하룻밤이나 주말 동안 쓸 만큼 산다고 고객이 말하네요. 샤인의 핀트는 샤인의 이제 주요점은 새 고객을 찾는 것이었죠. 다음 소주제로는 부자들에게 지하 경제란이겠습니다. 소디르가 로어 이스터사이드 비영리단체 라 보데가 델라 파밀리아 위원으로 일하면서 뉴욕 사회 상류층 부유한 젊은이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중 암시장 활동에 소디르 귀에 들어왔습니다. 스포츠카를 사고 팔면서 스포츠카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이 있는 그런 이야기죠. 독립영화 자본되는 사람, 그리고 도박과 사업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무당국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철저히 은폐된 활동이었습니다. 요령껏 빠져나간 것도 그들에게는 스포츠였죠. 법의 그늘 아래서 밀매하고 몰래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활동이지만 어느 집단에게는 스포츠이고 다른 집단에게는 생사가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불법으로 사업할 때는 종업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샤이는 항상 조직원을 내보낼 때 대화로 서로의 기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고 믿습니다. 샤인이 내건 요구 조건은 지속적인 비밀 엄수입니다. 만약 샤인이나 그의 활동에 관해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단단히 일러둡니다. 반면에 입을 봉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일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접근법이지만 샤인의 조직원들이 대책 없는 애들이란 것. 저자는 샤인이 안쓰럽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칙과 규율, 완전히 새로운 범죄 방식의 접근법을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이 복잡한 문화를 익히고 경찰들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샤인이 지쳐 보이는 것도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간 도심의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도심의 사회적 약자에게 수천 개의 임시직 일자리를 제공해온 활기찬 마약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 샤인은 다른 동료들처럼 순순히 물러나기 거부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예리하게 문제를 자각하면서 접근한 것은 그에게는 좋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10년간 빈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싸웠다고 합니다. 1965년 모인이 한 리포트에서 노예의 역사와 여러 세대에 걸친 편모 과정으로 인해 복잡하게 뒤섞인 병리가 발생하면서 도심 빈민과 흑인들이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펼친 이래로 미국 사회에 만연해온 편견 말이죠. 사회학자 엘리엇 리보는 흑인 하층 계급의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모로 비슷하게 사는 이유는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실수를 경험하기 때문이고 얼핏 보기에는 역동적이고 자립적으로 굴러가는 문화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회라는 기계의 비교적 단순한 한 조각일 뿐이라서 결국에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춘부의 아메리칸 드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디르가 만준이 사라진 것에 대해 경찰관에 대해 묻고 다니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캐리 마고라는 마담 연락처를 수디르에게 슬쩍 건네줬습니다. 마고는 이전 안젤라와 같은 유색인종 이민자 저소득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노동자 계급이 많이 사는 교회에서 태어나 아이리시 카톨릭 계열들이 많이 다니는
공립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채권 판매원과 결혼해서 맨해튼으로 이사해서 법률회사 임시직으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외도 사실을 안 뒤로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혼 후 매일매일 술을 마셨다고 해요. 어느 날 밤 빈털터리 개털로 친정 부모와 싸우고 보이지 않는 섬을 넣었습니다. 매춘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좋은 바를 물색해서 돈을 물쓰듯이 쓰는 남자를 알아보는 법을 터득해서 같은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친해지고 이 여자들 사이에서 걸스카우트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던 적도 있었죠. 매춘업에 임하다가 대형 회계법인 인사과 담당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업무, 사무실 안에 알력 등등등 결정타는 승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한 상사였습니다. 만약 반대로 마고가 승진하려고 성관계를 제안했으면 창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겠죠. 위선스러움의 마고는 매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들에게 데이트를 잡아주고 수수료 받는 역할을 하며 첫 해 수입만 6만 5천 달러를 벌게 되었죠. 안젤라와 달리 마고는 직접 몸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대당하지도 않았고 마약에 돈을 타지도 않았어요. 마고에게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마준과 그의 친구들을 지하세계에 묶어둔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식용 한도도 있었고 투자도 조금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그냥 뉴욕에서 잘 사는 중산층 여자입니다. 누가 다른 길이 있는데 굳이 성매매처럼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마고에게 성을 파는 일이 바로 그 다른 길이었습니다. 뉴욕은 자기에게 제2의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딴 지역이었으면 재혼하고 자식 낳고 구질구질한 라이프를 살게 됐을 거라고 그냥 말해요. 그러나 뉴욕에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비난하던 욕하든 까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고는 아무도 자기가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라고 답하네요. 다음 소주제로는 계층 이동의 열쇠, 문화자본입니다. 마고는 자기도 모르는 새 연성자산, 영어로는 soft skill, 문화자본이라고 일컬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의 주장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매춘부가 정말로 큰 돈을 덜 벌고 싶으면 좋은 음식을 즐길 줄 알고 정치와 오페라에 관해 대화를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디르가 하버드에서 아날리스의 도움으로 만찬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법을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점점 더 문화자본으로 경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네트워크의 연결자 브로커. 마고가 마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녀가 걸스카우트 단장 노릇하던 시절 뜬금없이 카리나라는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유니언 스퀘어 스트립 클럽에서 나오다가 경비한테 폭행당하고 데이트 중인 남자도 지갑을 뺏겨서 일단 호텔로 숨어 들어갔었습니다. 그 카리나란 여자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고가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기업의 고문 변호사인 상대 남자가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한참 넘겼는데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었고 몹시 흥분한 상태였어요. 마고는 현금을 챙겨 들고 급히 호텔로 달려가 알리바이를 짜주고 리뮤진을 불러 변호사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클럽으로 가서 클럽 매니저와 좋게 타협을 했습니다. 사흘 뒤 기업 고문 변호사가 도와준 대가로 마고에게 2,000달러, 클럽 매니저에게 1,000달러, 카리나도 몇백 달러를 쥐어줬습니다. 그날 밤 마고는 야,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구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샤인이나 마고와 같은 비공식적인 대사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들에게는 계급의 상하로 소통하고 인증이나 문화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발로 뛰면서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호기심 문제일 것이죠. 이들은 남들처럼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면서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아 항상 담장 너머를 내다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다가오고 살피고 늘 새로이 구미가 당기는 흥정이나 달콤한 거래를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브로커입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사회학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계급을 뛰어넘는데 필요한 개발적 요소, 예를 들어 교육, 경험, 전문 지식 등을 꼭 밝혀내거나 각 계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각 계급이 합법과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을 파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학에서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고 있는지 묻거나 세계적인 대도시를 변화시킬 만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활 양식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야말로 가치 있는 목표이자 중대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전문가 닐 스미스가 보복주의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책, 곧 고급 주택화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소외 계층을 내쫓는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는 시도를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물물 교환을 하거나 불법 신용제도를 만들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막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인이나 사회 전체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브릭스 나라들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비공식적인 돈벌이 사업을 소액대출이나 기술훈련 같은 현대적 발전을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어요. 브릭스 국가들은 말이죠. 핵심은 매춘을 합법화하거나 마약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포부라는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부업으로 성을 파는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수디르가 마고에게 남다른 세계에 관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뒤에 마고가 훨씬 적극적으로 수디르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스트릿 클럽이라면서 뉴욕 클럽 몇 곳에 같이 가서 매니저를 소개해 줍니다. 소개받은 3명의 매니저들 중 2명은 그들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을 만날 수 있는지 여부에 안 된다고 의사를 표명했으나 한 명은 2명의 성매매 여성의 번호를 수디르에게 건넸습니다. 이 2명으로부터 수디르는 고급 성매매 종사자 14명으로 표본을 늘려갑니다. 모두 중산층 출신으로 두 번째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예술가를 꿈꾸는 유형으로 연기자, 모델, 무용수가 되려고 뉴욕에 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세계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원, 변호사 보조, 비서, 인사과 직원 같은 사람들이죠. 어느 부류에 속하든 이들에게 섹스는 일반적인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호텔보이, 호텔 직원, 스트릿클럽 직원, 집시캡 운전사와 잠자리를 가집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부유층 성매수자와의 인터뷰입니다. 마틴이라는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 소유를 한 성매수자가 수디르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매춘부를 만나는 게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는 자기가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요. 저자가 심리치료사나 부부상담사를 권하니 마틴이 말하기 심리치료사 같은 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춘부와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네요. 막상 실질적인 관계로 만나서 6번 만나면 한 3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마틴과 마틴 친구 2명, 총 4명이서 다시 자리를 함께 했어요. 수디르 자신이 별거 중이라고 언급하니까 남자 셋은 대화를 위로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위로를 보는 시각은 단순해요. 여자들이 각자 방식으로 상처를 줬으니 상처 치유 방법은 하나라고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고 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해로운 행동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위로받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성을 사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이고 아니면 적어도 죄질이 나쁜 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창녀들을 위한 교양학교입니다. 마고는 젊고 매력적인 흑인과 갈색 피부 여자들을 위한 교양학교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수디르에게 언질했습니다. 여자들이 변화하도록 이끌어줄 계획이었죠. 마고의 아파트는 임시 교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젊은 히스패닉 여자 5명이 마고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가족으로 돈 지키는 방법 같은 것을 설명을 들었어요. 백인 남자들을 만날 때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말고 머리색도 가급적 밝게 하되 싸구려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기도 했죠. 질 좋은 물건을 조금씩 사서 돈을 아끼고 문화 자본을 늘리라고 마고는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자의 시점에서 마고는 자신의 고객을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후 6개월간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2배로 돈을 벌었어요. $75 받는 만남이 $150로 뛰었죠. 이 수업을 보니까 여자판 픽업 아티스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남자를 더 잘 홀리는 그런 걸 배우는 건 말이죠. 다음 소주제로는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샤이니 후안이라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원래 자기 휘하에 있던 애들한테 판매처를 빼앗기고 있었어요. 후안의 사촌들이 갱단 고위급이라는 샤이니로서는 거리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좁은 구역에서 장사하든가 폭행당할 위험을 감수하든가 해야 했습니다. 샤이는 후안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에서 접근해서 내 힘으로 새로운 발을 개척해라. 브루클린은 네가 갖고 소호를 내게 넘겨라와 같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안은 샤인에게 당신은 나한테 빚진 셈이잖아요. 내 돈 갚아요. 라고 응대했어요. 샤인이 열받은 점은 19살 먹은 조물애기가 사업에서 지분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샤인의 조직이 와야 될 것이에요. 일당백이 수두룩한데 뭐요? 일당백이 뭐 수두룩한데 말이죠. 수디르는 샤인의 모습에서 꼭 극우 보수가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을 맹렬히 성토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쪽 세계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잃으면 당장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샤인은 후안 입 주변을 정통으로 몇 대 때려서 알아먹게 해두었습니다. 후안은 피투성이에서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결국 샤인은 후안에게 소발을 넘기고 대신 후안이 샤인 몫을 챙겨주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까 말이죠. 다음 소주제로는 상류층 그녀의 성매매업 창업 동기입니다. 아날리스와 그녀 친구들은 가끔 어정쩡한 애들이란 말로 상류층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상류층이 아닌 여자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런 애들은 무척 서툴다고 여겼어요. 버스턴 출신의 진지한 남자들이랑 데이트한다고 떠벌리는 애들 말은 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아날리스는 말했어요. 수디르는 아날리스가 따뜻하고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급의 경계를 감시하며 안젤라 같은 여자들을 밑바닥으로 떠미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하네요. 다음 소주제로 백만장자의 딸들이 왜 봄을 팔까?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려면 이 길이 제일 빠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되면 허세를 부리며 사회 규범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과시하려고 애썼어요. 상류층은 정반대죠. 아날리스와 그 휘하에서 일하는 상류층 여자 둘은 한 번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화하기를 거부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소주제는 생계가 아니라 부와 영향력의 목적이다입니다. 아날리스는 미술계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한 지 오래되었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남자친구인 JB가 돈을 훔치기 몇 주 전 일이었습니다. 마침 친구 케이트가 투자자를 찾던 중이라 단시일 안에 일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아날리스는 월세를 내거나 저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안젤라와 마고가 날품팔이 수준이었으면 아날리스는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특권의식이 야망에 불을 붙인 셈이었죠. 만중과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성매매에서 완전히 발을 뺄 날이 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날리스와 그녀가 관리하는 여자들에게 불법과 합법 넘나드는 일은 일종의 게임이었어요.
게임에서 져도 죽거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날리스는 막장으로 추락한 게 아니라 사업가로 거듭난 것입니다. 다음 소주제는 모호한 경계, 확장되는 경계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구분의 경계를 감시하는 일을 가장 중시하고 대체로 소금과 후추가 한 통에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암거래상을 체포한 예는 많지 않습니다. 암거래상이 너무 많아서 무턱대고 잡아들이면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신참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만 부추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날리스트와 샤인, 두 중개인은 힘을 합쳐서 이질적인 두 세계의 언어와 규칙을 해석하려 합니다. 샤인은 코카인을 대주고 아날리스트는 고객을 끌 연결해주죠. 샤인은 완력을 쓰고 아날리스트는 충돌의 한계를 정합니다. 얼마나 갈지는 상호 호회할 때까지 가겠죠. 다음 소주제는 마담의 은퇴입니다. 마담 마고는 남서부 지방에서 한적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나날이 여위어가던 중에도 그녀는 여전히 뉴욕에서 새로 시작할 사업들, 나이트클럽, 연회나 오락 사업, 크루즈 여행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사업은 모두 기본적으로 다른 여자들이 남자들과 굴종적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도와주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저자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별과 이혼을 경험해서 자기 스스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스스로 외롭고 다르다고 느끼면서 자신처럼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랬고 그들에게서 지혜를 구하려고 했죠. 다음 소주제는 여기서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니다. 소디르는 아날리스와 샤인이 함께 일하는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샤인과 아날리스는 오히려 저자가 문제라고 반격했습니다. 샤인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죠. 저자는 사람들 만나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샤인이 할렘 사람이고 아날리스가 어퍼 이스트 사람인데 둘이 어떻게 같이 다닐 수 있나 싶죠? 왜 안 돼요? 저자님도 그러시잖아. 저자는 스스로 좋은 점이라고 느껴요. 아날리스가 말하기 여기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소디르 당신 빼고 말이죠. 당신은 이야기를 쫓고 사람들을 따라다니지만 늘 한자리에 머물러 밖에서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안에 있는 건 뭐고 밖에 있는 건 뭔지 몰라 탕황해요. 다음 소주제로는 이야기, 혼돈의 도시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뉴욕에서도 지역이 중요하고 뉴욕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이웃이 중요하며 집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도 안락과 안전을 제공하는 익숙한 이웃이라는 생태 환경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다만 뉴욕은 추가로 부품을 달고 터보 엔진을 달아서 더 큰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뉴욕은 팽팽 돌아가는 속도로 인맥을 제공하지만 이렇게 맺어진 인맥은 대체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공의 열쇠는 즉흥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인맥을 신속히 쓰고 버리는 능력이었습니다. 필요한 인맥을 이용하고 효용 가치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버려야 했습니다. 성공의 비법에는 특정한 형태의 자기 인식이 포함되었어요. 이를테면 이웃과 계층과 정체성에서 변함없이 주어지는 위안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을 때조차 일정한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죄를 용서하고 실패를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주어졌습니다. 뉴욕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당신이라고 왜 변화하면 안 될까요? 뉴욕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신분의 의문을 품도록 자극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실패했죠. 마고와 아날리스는 쉽게 돈을 더 벌고 새로운 기회를 잡은 반면에 안젤라와 만주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샤인은 인종과 사회적 환경을 통해 교훈을 얻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뉴욕을 연결하는 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야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실 한 가닥처럼 모두 한데 엮여야 전체를 이룰 수 있죠. 뉴욕의 전통적인 열망과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사회학에 유용한 이유는 단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자극해서 과학으로 추출한 표본에 살을 붙여 자료로 만들어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의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지도자부터 재단 이사장까지 다양한 집단의 지도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 경제 방식을 생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능력과 독창성과 유연성의 핵심은 법을 위반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아크라에서 첸나이, 상하에서 상파울로까지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지하 경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들의 요구, 잠재적 공헌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부담을 짊어집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네, 이어서 소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시티는 2014년 아마존 머스트 리드로 선정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2005년 정도였죠.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덤너의 프리코노믹스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책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고 이색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책의 저자 수디르 벤카데시는 인도인이에요. 플로팅 시티를 출판하기 전에 그는 Gang Leader for a Day, 한국어 책 타이틀로는 괴짜 사회학이라는 책을 선보였었습니다. 괴짜 사회학을 읽지는 않았지만 플로팅 시티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특혜받지 못한 자들이란 주제와 그들의 삶들이 저로 하여금 이 책에 매우 빠져들게 했어요. 섹스, 창녀, 에스코트 서비스, 크랙, 그리고 파우더 코케인, 폭력, 갱스터, 이민자들, 뉴욕의 삶, 이 모든 것들은 덴마크나 북유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정반대를 이룬 것 같았어요. 북유럽, 그중 특히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오마이뉴스 창립자 오야노 님이 출판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읽고 북유럽의 안정적인 삶과 복지에 대해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판으로 약 350페이지 정도 되는 플로팅 시티. 이 플로팅 시티에서 부유는 플로팅이죠. 이 부유의 컨셉은 실용적이지만 인간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뉴욕 도시는 시카고와 다릅니다. 시카고에서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백인들의 영역이 제법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종들은 굳이 다른 인종의 경계를 넘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도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경계를 넘어섭니다. 월스트리트나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고급 호텔 바들에는 사회 계층 피라미드에서 최상위층이나 2등 차상위 계층에 드는 와습들이 들끓습니다. 뉴욕에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뉴욕의 지하 경제 규모가 아마 전체 경제 규모의 20에서 40%는 되지 않을까 저자는 통계를 인용해 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애잔할 때가 많습니다. 샤인이 흑인 구역이 아닌 백인 구역 바에 진출해서 코케인을 팔려고 하다가 원래는 그의 부하 직원이었던 후안에게 결국 소바를 내주고 대신 후안으로부터 그의 몫을 챙겨 받기로 한 것도 그렇고 나이든 매춘부들이 기존 구역이 아닌 새 구역에 진출해서 그들의 매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갖고 나가버리지만 실패한 것도 그렇고 말이죠. 수디르는 10년 가까이 매춘 비즈니스와 매춘을 하는 사람들, 브로커들을 수백 명 인터뷰하면서 상류층과 중하위층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책에 등장하는 아날리스라는 여자입니다. 아날리스는 직접 매춘을 하지는 않지만 그의 친구 브리튼이나 다른 여자들을 남자들과 연결해주는 역할, 브로커리지를 하죠. 그런데 브로커나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다양한 것 같아요. 매춘을 담당하는 역할인 여자가 매춘 자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말이죠. 매니저는 대화법, 복장 등등을 매춘부들에게 열심히 교육시킵니다. 저자는 상류층에 속한 여자들과 중하위층에 속하는 여자들의 차이점을 몇 개 발견해요. 예를 들자면 상류층에 속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안에 있는 애들한테는 매춘을 직접 하든 매춘을 알선하든 그것에 대해 크게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특권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중하위층의 여자들은 그런 특권의식이 없고 자기들도 경제사회의 사다리 상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욕망만 있을 뿐 상류층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이나
그들의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상류층 남자들의 지목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중상류층 여자들은 사실 원했으면 오피스 사무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싫었던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지 같은 면모도 있고 이유야 각양각색이겠죠. 집에서 용돈을 한 달에 5,000불, 한화로 한 5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게 모자라서 매출하는 거 보면 정말 방탕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잘 산다고 꼭 미덕이어야 하는 거 아니니까 말이죠. 수디르는 마지막 8장 정도에 뉴욕시티에서 매출하는 것에 대해 항상 그만두고 싶다. 그만하고 조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미국 중서부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고 말했던 마고와 안젤라가 실제로 뉴욕시티 바닥을 뜨고 나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음성 메시지로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싶다는 음성을 듣는 듯 전반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마 더 이상 뉴욕에서 성매매를 직접 했거나 아니면 연관 비즈니스에 종사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거겠죠. 책 중간에 매출을 하고 있는 마틴이란 작자와 그의 친구들과 수디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마틴과 친구들은 월스트리트에 투자하는 것 같은 소위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종자들이죠. 마틴만 해도 변호사, 회계사, 더블 라이선스 홀더, 아마 JD 디그리나 IICP를 갖고 있겠죠. 이런 더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돈은 굉장히 많이 벌겠죠. 마틴은 자기가 성매매를 한다기보다 자기 와이프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요. 자기는 외롭다고,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그런 역할로 테라피스트들은 좀 아니라고 하죠. 필요시 하는 섹스도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섹스를 할 확률은 한 50% 된다고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의 카운팅 도중에 말이에요. 개인적인 소견인데 마틴과 친구들은 결혼을 애당초에 하지 말아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결혼을 한 상대방들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책임질 지고 그 아이를 잘 키우면 됐지. 굳이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관습에 얽매여서 결혼을 꼭 해야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이란 제도가 주는 중압감과 바운더리를 잘 지킬 자신이 없었다면 말이죠. 뉴욕은 싱글턴 싱글들의 도시 아니겠어요? 꼭 뉴욕 말고 말이죠. 마고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매춘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매춘부들만의 인생학교? 그런 것들을 운영한 노력들을 전 좋게 봤습니다. 이 책은 뉴욕의 지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일조를 했어요. 저는 스디드처럼 민족 지하계인이 이런 거 하나 테마 잡고 인터뷰 표본을 많이 뽑아내서 재밌을 법한 사회과학 주제 연구한 다음에 책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